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식당이나 마트, 극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마다 장사가 안 되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추가 감염자 또는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고 격리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속히 메르스의 기억을 떨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 스팟 시간입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에 제출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개최된 긴급 내각회의에서 채권단에 제출할 개혁안이 승인되었고 이는 10일 의회의 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개혁안이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실질적인 그렉시트, 즉 유로존에서의 탈퇴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의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되고 12일 브뤼셀에서의 채권단 회의에서 3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식시장이 지난 6월 12일 이후 7월 8일까지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화 기준으로는 3,700조 원이라는 한국의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주가 하락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매를 피하기 위해서 1,4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스스로 거래 정지를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다양한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6월 28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내렸고 7월 1일에는 1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일에는 22조 원에 이르는 시장 안정화 기금 투입을 발표했고 9일에는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등의 고강도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3%의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연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민간 및 국책연구소에 이어서 한국은행도 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서 3%에 못 미치는 2.8%의 성장률 수정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3.1%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0.9%의 하락을 보인 수출 실적이 복합적인 충격을 가져온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2.8%의 전망도 지나친 낙관으로 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의 불안 및 성장 둔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하여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이코노 스팟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예지 아나운서의 주간 경제 지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주간 경제 지표를 담당하게 된 박예진입니다. 먼저 루피아와 환율 소식입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7월 9일 미 달러당 13,334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주중 20루피아 정도의 일일 변동치를 보이면서 큰 변동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7월 9일 미달러당 1,133.2원으로 전주 대비 6.7원 상승, 즉 0.59% 평가절하되며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여건이다 보니 그리스 그리고 중국 등의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원화 환율 움직임과 모양을 같이 하며 7월 9일 8.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7월 9일 8.35%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7월 9일 전주 대비 106포인트 하락한 4,8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 거래량도 하루 평균 4조 5천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주간 경제지표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 이슈를 담은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앞서 그림을 통해 보셨겠지만 최근 요동치는 세계 경제 여건에서도 인도네시아 국채 가격이 잘 버텨내며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7일에는 루피아 표시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조 루피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26조 4천억 루피아의 수요가 확인되자 15조 루피아로 발행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번 국채 발행에서 특이한 것은 21년물 및 11년물 국채가 발행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존 20년물 및 10년물을 대체할 예정인데 이번 발행 시 가격은 각각 8.25% 및 8.37%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294조 4천억 루피아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정부 수정 예산안에서 계획한 규모 대비 65% 수준입니다.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능한 조기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루피아화 표시 인도네시아 국채에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8%가 넘는 수익률 외에도 루피아화의 안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메가캐피탈 인도네시아의 아드라 위자스나 채권 애널리스트는 루피아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태국부터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인근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높은 수익률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의 적자 속에서 빚을 늘린다는 것은 마냥 좋게만 보기에는 어딘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방하고 있는 국채시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4월 7일 사상 최고인 5,523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5,000포인트가 무너졌었고 이제는 4,800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2분기 동안 11%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2008년 이후 분기별로는 가장 급속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한마디로 빛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이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나친 장밋빛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초 조코위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이 주식시장 화랑을 예고하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료주의로 인해 실행이 지연되면서
기업 실적의 악화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3조 규모의 펀드를 관리하는 빠닌 자산관리의 윈스턴 수알 대표이사는 향후 전망에 대하여 예전만큼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올해 초의 예상치에는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익을 주당 총수로 나눈 값인 주당 순이익률, 즉 EPS에 대해 최근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았던 2009년의 36%, 2013년의 23%보다도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금과 옥조로 여겨지고 있는 퍼, 즉 주식 가격을 한 주당 이익으로 나누는 값인 주가 수익 비율은 최근 14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15.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인데요. 그만큼 주식 가격이 싸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N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아시시 고얄 부문장은 가격이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내려갈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종합주가지수 전망에 대하여 각 증권사들은 수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디리 증권은 올해 초 5,450포인트를 예상했지만 지난 6월에는 4,500으로 내려잡았었습니다. CLSA도 기존 5,400포인트에서 4,800포인트로 수정했습니다. 환율, 내수, 수출, 경상수지 등 실적이 개선될 만한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부 지출입니다. 시장 참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1980조 루피아보다 20%가 증가한 2200조 루피아이고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유류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증대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경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업인들이 주로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 사업은 올해의 290조 루피아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사업 및 주택 부문에 가장 많은 106조 4천억 루피아가 할당되어 주로 댐, 도로, 주택과 수처리 시설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출을 감당하기 위한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내년에 1,900조 루피아를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의 1,760조 루피아 대비 8%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출 규모에 세수 규모가 미치지 못해서 2% 내외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 계획도 달성하기 벅찬 상황에서 8% 상향 조정된 예산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조정부 소피안 장관은 2016년 세수 계획이 좀 벅찬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도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함께 이의 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거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들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고 대신 그들 자금을 인도네시아 국내로 들여와 개발 사업에 사용토록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준비된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발목을 잡혀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더 많은 정부 지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가용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오젝이라는 오토바이 택시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에서 그나마 제 시간에 맞춰 다니기 위한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위에서 운영되던 오젝이 요즘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고젝이라고 쓰여진 초록색 헬멧과 초록색 점퍼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잭의 설립자인 나디엠 마카림은 이미 2011년에 이 사업을 구상했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에서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과 물품 운송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나디엠 마카림은 자카르타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은 반둥, 덴파사르, 그리고 수라바야에서도 진출을 해 있다고 합니다. 고잭 사업은 도시의 교통체증 정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오잭 운전자들의 공급과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주로 중산층 또는 중상류층입니다. 사업은 앞으로 다른 도시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고잭은 자체 모바일 앱을 내놓았습니다. 시작 당시 1000명이었던 오잭 운전자들이 지금은 1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앱의 다운로드 횟수도 최근 6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고잭은 물론 오잭 영업행위 자체가 모두 법적 테두리에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필요한 안전 요건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통체증은 해결되지 않고 제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오잭은 물론 이를 조직화한 고잭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불법의 범주에 속하겠지만 당장의 수요를 외면하기에는 교통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하루빨리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라마단이 끝나고 이둘 피트리가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추석이나 설에 버금가는 큰 명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사업주들에게 이둘 피트리 보너스를 꼭 명절 시작 전에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명절다울 수 있도록 임금 체불이 없는 명절,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동향의 이화수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